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황현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스페셜 시사 DJ 국민 눈높이에 꼭 맞는 개그맨 황현입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반년 가까이 멈춰선 이 북미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 중이죠. 오늘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과 실무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잠시 후 관련 소식과 예상 청래당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따님 입시 관련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특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그러한 질책 역시 제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자, 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논문으로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라고 밝혔는데요. 입시 전문가의 입장을 잠시 후 2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죽을 수 있는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에 수해물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장대우 씨의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런데 하는 말이 참 놀랍네요. 무신정변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법정 서유기에서 이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장외 투쟁에 대해 일부에서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국의 열정과 진정성으로 싸워나간다면 장외 투쟁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투쟁 수단을 저희 자유한국당이 택하는 것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두 번째 장외 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당사까지 옮긴 한국당에 그럴 만한 재정이 있을까요? 투르맨 두 기자가 팩트 체크해봅니다. 자, 8월 21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래당, 자,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이 조국 후보자 관련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문회 일정이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네. 의혹은 지금 계속 쌓여만 가고 있고, 이 가운데 또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의원님은 이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어느 장관 후보자든 야당은 네.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 제출 받아서 뭐 의혹을 공개를 합니다. 네. 근데 의혹을 공개하는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청문회 일정을 잡고 밝혀야죠. 해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더 이제 입장이 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하루빨리 청문회를 열어달라. 그래서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네. 조국 후보자의 해명은 듣지 않으려고 계속 시간을 미루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육하 원칙에 의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겠지, 이 나쁜 사람 이렇게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언론과 가정이죠. 야당이. 그렇죠. 예, 의혹이고. 예. 가정에 가정을 더 보태고 네. 소설에 소설을 더 보태서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결국은 아, 이거 뭐야? 나쁜 사람 아니야?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네. 이제 그런 미궁에 빠져버리거든요.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이게 발표한 게 보면은 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논란들을 청와대에서 좀 예상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예상을 했겠죠. 인사검증이 더군다나 이제 있었을까요? 예. 민정수석 때 워낙 많은 이제 공격을 받은 타겟팅이 됐었고 네. 또 법무부 장관 되기도 전부터도 뭐 야당이 계속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상을 했겠죠. 근데 우리가 좀 가만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를 이제 내정을 할 때 7가지 7대 기준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문제이지 동생이나 전처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의 문제는 아니죠. 네. 그리고 원래 옛날에 그런 말 황현희 씨 아세요? 어떤 솥단지를 따로 걸면 남남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각자 결혼하고 나면 형제지간도 솥단지를 따로 건다고 그래요. 그거 보고. 네네네. 네, 그러면 그 형제까지 책임을 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조국 수석, 그러니까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 네. 그 본인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가족들만 들춰내고 있다. 그렇죠. 가족 이렇게 보시는 신상털기죠. 거군요. 이게 네네. 무슨 신부름센터도 아니고. 자, 그렇게 보면 보세요. 네. 7대 기준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는 살펴보자고 여기서. 그럼 뭐 검증해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정면 승부 청문회. 네. 황현희가 네. 묻고 정청래가 대신 답하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병역 기피예요. 병역 어떻게 됩니까? 병역 의무를 다 했죠. 의무를 다 했고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아들은 이제 입영 연기했어도 군대를 가겠다.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군대를 가겠다고 밝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건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군요. 네. 세금 탈루. 네. 뭐 나오는 의혹이 없죠. 세금에 대한 의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불법 재산 증식. 사모펀드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는 있겠지만 네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렇잖아요? 이것도 의혹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다. 청문회를 그렇죠. 통해서. 예. 불법 재산 증식. 네. 위장 전입. 잠깐 며칠 있었던 부분은 본인이 이제 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 뭐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서울대에서 없는 것으로 네네. 다른 뭐 무슨 구구단체 이런 데서 제기를 했다가 무죄가 나왔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성범죄 뭐 나온 거 없잖아요. 그런 전혀 없죠. 예. 음주운전 네. 뭐 없잖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 청와대에서 내세우는 7대 기준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이 직접적으로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네네. 직접 본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 사실상 없는 상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면 한국당이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퍼붓는 상황은 조국이라는 인물의 이 상징성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두 가지죠. 네네. 조국 후보자가 뭐 소위 말해서 문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조국을 때려서 문재인 대통령을 멍들게 하자. 이런 전략이 하나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문제점, 그러니까 초점을 바꿔서 네. 그들에게 이제 뭔가 좀 집중을 하게 만들게끔 뭐 옛날 그렇게 만들고 조선시대 있다. 때 네. 토요토미 히데요시, 네. 풍신수길도 일본 자국 내 문제를 조선을 침으로써 시선을 외부로 돌리자. 뭐 이거 항상 정치권에서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계속 친일 프레임 때문에 본인들이 불리한 정국이다. 네,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었죠. 한일 경제전쟁 때.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도 벗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욕망으로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무작정 조국을 때리고 시선을 돌리자. 이런 측면이 없다 하지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을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네, 표현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가족의 문제를 그래도 국민 정서상 네. 또 잠깐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된 게 이 논문과 관련된 문제. 네.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는 게 워낙 또 군대 문제와 함께 네. 좀 국민들의 정서상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전원 입학에 영향을 줬느냐 마느냐 이 논문에 관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 오늘 이제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 네. 박 의원님께서 좀 의혹을 좀 뭐랄까 좀 우려를 표했다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전선이 지금 형성돼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내부에다 뭐라고 말하기 전에 외부하고 항상 이렇게 전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외부의 전설을 이탈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여튼 뭐 포함해서 네네.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굳이 할 밖에 필요 없죠. 나와서.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네네네. 반대의 목소리는 항상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일반화에 대한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네. 저도 옛날에 30대 때 학원을 경영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때는 입시 전문가라면 전문가일 수 있어요. 학원을 경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대학교별로 입시 정책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2000년도 안팎에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맞아요. 그 포트폴리오 짜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맞춤형 입시 전략을 짜주는 게 당시 입시 학원들의 일이었죠. 일이었어요. 네, 대표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네. 입시 정책에 반해서 입시 부정을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국민 정서가 있죠.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네. 상류 계층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정서의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법을 입시 정책 입시에 관한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네. 하는 부분은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만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짬짬이 하고 이런 거 그리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항상 손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사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2000년도 초반에 네. 지역 균형 입시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골 출신들을 예를 들면 명문대에 몇 명씩 쿼터제를 뽑아야 된다. 농어촌 특별 전형이었죠. 그렇죠. 네네. 잘하시네. 네, 잘 알고 입시 있습니다. 전문가였어요? 고3 때 입시에 대한 거 많이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농어촌 특별 전형 이런 거 그렇습니다. 같아서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 배려하고 뭐 이렇게 했고 그렇죠. 뭐 만학도 뭐 이런 것도 특별 전형이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예.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서류만 가지고 실제로 입학하는 입시 전형도 생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부유층 계층의 자녀들이 네. 명문대 입학 비율이 줄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를 세습하고 또 학벌까지 세습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교육부의 입시 정책이 계속 그걸 완화하는 정책으로 계속 온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호남 지역 갈등도 있고 남북 간의 갈등도 있지만 네. 한반도 전체 국민들이 통일된 시각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입시는 실력으로 가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기회 평등을 굉장히 중요시 그렇습니다. 여기잖아요. 네, 이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뭐랄까 불공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시선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 민주당이 요즘 네. 이 지지하는 층 중에 20대가 예전에는 그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줬었는데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20대 중에서도 20대 남자들이 젠더 이슈와 엮이면서 좀 약간 이탈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또 뭐랄까요 좀 이런 문제 입시 문제가 연결이 되면서 총선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의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논문에 기재한 것 자체가 네. 위법하냐 아니냐 먼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등록한 게 위법이냐 아니냐.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당국대에서 한 게 아니고 그 외고에서 했더라고요. 학부모끼리 뭐 해가지고. 네네. 그랬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금 위법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위법은 아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진실을 다 규명해 놓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위법이다 아니다 해놓고 네. 나중에 위법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진실도 아니었지만 네. 국민 정서상 이런 부분은 좀 괴리감,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건 이제 나중에 후보자가 의견 표명을 하면 되는 일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 지금은 예. 진실인지 아닌지 진실 가짜와 진짜가 뒤섞여 가지고 지금 마구 돌아다니니 있으니까 하루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진실 규명을 하고 그 위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진실이다 할지라도 또 후보자로서 소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죠. 결국에 진상 규명이 되려면 청문회가 열려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도한 신상 털기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진태 한국당 의원실에서 조 후보자 지금 선친의 묘까지 찾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네. 이것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걸 봤는데 네. 뭐 야당으로서 뭐 무엇을 못 하겠어요. 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총살감이라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네네. 사람도 있는 마당에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네티즌이 또 최태민 씨 묘 가면 최순실하고 정윤회 씨도 이혼했는데 정윤회 네. 씨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비석에.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위장 이혼이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번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렇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예. 법무부 장관의 자질과 능력과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네. 아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조국 후보자의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처라고 할까요? 전재수. 네. 그분이 이제 호소문을 낸 걸 보니까 저는 미담이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미담이었다. 전 시어머니께서 네. 아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사춘기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혼한 사실은 대부분 다 숨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도 보게 되고
그리고 아이한테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면 정상적인 부부처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위장 이혼이 아니라 위장 부부 역할을 한 거죠. 네네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식사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근데 그거를 위장 이혼했다. 그러면 서류를 떼보면 금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혹들은 좀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소상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이 뭐 러시아에 안 간다면서 북한과 관련한 진전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거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비건 그 대북 특별대표가 러시아 대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내 언론들에서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있었죠. 예. 그거는 아니다 이런 거고 네. 나는 북한 비핵화 이 북미 협상 이거에서 진력을 다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미 나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 덕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종료가 됐죠. 예, 네. 그러면 곧바로 이제 스티븐 비건 같은 경우는 실무협상 준비가 돼 있다. 하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은 북한에게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만하고 바로 협상장에 나와서 우리 실무 회담을 하자라는 네. 얘기예요. 네. 이게 북한이 좀 강하게 그동안 반발을 했잖아요. 뭐 강한 어조를 좀 쓰면서 입에 네. 담기도 힘든 말을 하면서 좀 이렇게 계속 발표를 했었는데,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 방한 기간 중에 판문점에서 북측과 이 접촉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 힘들다? 예, 바로 예. 이제 또 중국을 가야 되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험한 말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것은 북미 역상과 남북미 관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중재 역할을 해온 거에 대해서 네. 북한도 이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북한으로서는 경제력도 미약한 상태에서 네네네. 핵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핵무기 이외의 무기들이 아무래도 양이나 질면에서 부실할 거 아니에요. 부족하다, 무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해석을 핵을 해야 되네요. 없애게 예. 되면 네네. 북한의 안보 상황이 좀 위태한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북한 주민들로서는 의심할 수 있잖아요. 핵을 대체할 만한 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도 핵을 예. 없애더라도 네네. 북한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선전성이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별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방부에서 군인들도 군사훈련하면서 포 쏘고 다 하잖아요. 네네. 북한도 자기들도 군사훈련하면서 포 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다만 이제 핵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ICBM 이런 문제는 네. 직접적으로 이제 북미 협상 과정에서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네. 북한도 그것은 자제하고 있고 또 일본도 레드라인은 넘지 않고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거리, 그러니까 뭐 이게 안에서 그 동해상을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 계속 이제 미사일 그렇습니다. 발사 시험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에게 위협을 주는 등의 이 훈련 정도, 그러니까 발사 정도는 아니다. 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 우리 남한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네네. 그것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사실은 하노이 노딜 때문에 네. 거의 뭐 자체 검열받고 지금 조사받고 사실상 지금 처벌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 정도입니까? 그리고 예. 새로 나온 게 리용호 외무상이에요. 최선희 네네네. 부부상.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리 보존을 위해서는. 네. 그런 면에서 남쪽을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도 좀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은 강경 매파의 기조를 북미 협상 라인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뭔가 좀 북한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가끔 그 발표하는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좀 강경한 단어로, 입에 담기도 좀 힘든 단어로 좀 비하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그 위원장이 이제 오르면서 네네. 김정일, 김일성 때와는 좀 다를 것이다. 스위스 유학도 했고 네. 수고 문무를 받아들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북한도 이제 변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그럼 똑같이 이제 저도 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네, 거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비건 방한 대표. 자, 방한저 일본을 좀 둘러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입장 조율을 좀, 뭐랄까요. 조율하는 차원일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24일까지 우리가 입장 정해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떨 것 같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필요해서 협정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예, 맺은 면이 많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도 견제를 해야 되지만 군사적으로도 견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미국이 조금 뒤로 물러나 있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합심해서 중국을 좀 대항해 달라.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좀 군사 정보도 교환하면서 군사적 우위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미일 삼각 안보 체계를 구축하자. 네. 그래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네. 사실 우리로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사실 우리로서는 잠깐 뭐 이익이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예. 박근혜 정부 때 네. 위안부 합의도 빨리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이 지소미아가 한일 간에 깨지면 네. 미국으로서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서 미국으로서는 곤란하다. 예. 안 깼으면 좋겠다는 게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은 어떻게 좀 일본이랑 이게 지소미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네네. 우리가 뭐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네. 고섭을 칠 때도 패를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가져가야죠. 그래서 청와대 예. 입장은 따로 있더라도 네네. 정치권에서는 지소미아 이거 깨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네. 우리가 계속 얻어맞고만 있을 수는 없지. 이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은 네. 정부가 협상할 때 지렛대 역할로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황현희 씨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이거 당연히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않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주장이 저 주장 자체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전 의원님.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소미아를 유지하면서 과연. 제가 네. 이제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할 때 앞장서 제가 반대를 했고 네. 이명박 때 못했어요. 못했는데 제가 그래서 협정문 전문을 제가 여러 번 읽어본 사람인데 네. 모든 정보를 교환하게 돼 있어요. 네. 거기는 형태도 서류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형태, 자기, 인터넷 모든 거 네. 다 하게 돼 있는데 우리로서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네. 어쨌든 한미 공조라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정부 때 하기는 했어요. 네네. 근데 깨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하여튼 최종적으로 고심에 고심을 더해서 네네. 국익을 이끌어 올리는데 최대한 이것을 활용해야 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 공조를 위해서도 유지되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있지 꼭 않을 그런- 수 없을 수 꼭 없습니다. 그런 예.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좀 커지고 있죠. 자, 조국 후보자 딸을 둘러싼 입시 의혹은요, 이 고교 인턴 과정 중에 논문 등재에서 불거졌죠.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 외국어고 3학년 당시 이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가량 인턴을 한 뒤에 국제조류학회 발표 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가 됐고요.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2주 동안 당국대 의대 인턴을 거쳐서 이듬해 대한병류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부당하게 이 스펙을 쌓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시 전문가 연결해서 조 후보자의 딸의 입시 의혹, 자, 이거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용 ST 유니타스 교육연구소장님입니다. 자, 연결돼 있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네.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 우선 입시 전문가시니까 어떤 입장이신지 전문가로서 이 의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우리나라는 입시가 최근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조국 후보의 딸이 갈 때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있을 때거든요. 네. 예, 그 당시하고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현재 학생부 종합을 볼 때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당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볼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당시엔 문제가 없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특별기준이라는 부분에서
심지어 해외 봉사까지도 다 기록했었거든요. 네. 입학사정 전형에서. 네네. 그 이유는 당시에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부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은 학교에서 대학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의 스펙을 요구했고 심지어 공인요구 성적까지도 학교에 제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만연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고민할 부분이 고려대학교 세계선도 인재 전형을 입학사정은 전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특기자 전형에 가깝습니다. 특기자 전형이었다. 네, 네네. 어학 우수자를 뽑는 전형에 가까웠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이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하겠지만, 네. 10년 전을 볼 때는 아마도 어학계의 영어 능력이 뛰어나서 네. 그 부분에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논문은 그러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자기소개서 썼다고 하지만 네. 평가할 때에 그 부분보다는 어학의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 네네. 특기자 전형에 좀 유사하기 때문에 네. 어학 성적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서 선발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사회적으로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 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학교 대학에 인턴 과정도 겪고 하고 있고 심지어 뭐 번역서를 낸다든지 네. 자기 스펙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했던 때입니다. 네,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그거는 불법대로 돼 있고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자꾸 현재 기준을 갖고 10년 전을 갖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고 못 쓰고의 문제점이 불거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포커스가 지금 논문 쪽으로 맞춰져 있지만 이 입시에 네.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고려대학교가 이제 입장을 투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입장이 좀 나오지 않았죠. 네, 그 당시의 평가 기준을 볼 때나 자료를 볼 때도 네. 어학 쪽에 그 당시를 보면 우리는 그때는 외국어의 능력을 되게 우수하게 평가된 시절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 학생이 영어로 논문을 쓸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이 된다면은 네네. 영어 실력이 상당히 우수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어 실력이 우승했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그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좀 더 평가를 할 때 중요도를 높이 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 고등학생이 학회 논문에 저자로 등록된 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흔했던 일입니까? 그래, 일부 많이들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많이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예. 특별하게 스펙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학교 내 활동에서는요. 네네. 학생부에 적을 게 별로 없었다. 네, 생활기록 내용에 그런 내용도 없으니까. 네. 심지어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많은 학교들이 그 당시에 해외 봉사를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토익이나 토플 성적 같은 것도 많이 제출하기도 하고요. 그 스펙이라는 용어를 갖고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 때문에 입학사정은 전형을 없애자는 얘기도 나왔고요. 네네. 그것이 이제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학생부 종합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바뀌면서 이제 생활기록 내용 외의 거는 전혀 반영하지 마라. 한 것이 현재 입시에 온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논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논문 책임 저자가 있고, 이건 뭐 교수님 쪽이 되겠죠. 기여도에 따라서 저희 1저자, 2저자, 뭐 3저자, 뭐 이렇게 이름을 올리잖아요. 저자까지도 계속 이제. 예. 근데 다만 1저자 이름을 올리려면 이게 단순한 기여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인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 저도 10년 전을 봤을 때 과연 그 당시를 돌이켜 봤을 때 1저자, 2저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냐? 네. 그런 건 안 나왔었거든요. 아예 그런 이야기 자체도 이제 올릴 수 없었다. 네. 그리고 단지 고등학교에 소논문 활동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가구나 일고 중심으로 해서 소논문이라는 활동이 있었거든요. 소논문, 네. 네, 소논문이라고 표현을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현재도 기록하긴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 없어집니다. 생활기록 기록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활동들이 주로 가구나 일부 학생들이 기록할 수 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논문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논문의 내용 갖고 평가하기 위한 했던 참가 쪽에도 비중을 좀 많이 줬던 거고요. 네네네. 이제 내가 이런 것을 활동을 했다. 네. 그 내용 갖고는 많이 입시에서 대입에서 그 내용 갖고 심하게 평가한 거는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저자의 위치에 따라서 뭐 평가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불거진 1저자, 2저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때거든요. 논문 대두되지 썼느냐 안 않았다. 썼느냐에 네. 예, 이게 더 중요했던 때이기 때문에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희소성이거든요. 그렇게 논문을 쓸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논문을 썼다고 하는 데는 높이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전형 자체가 그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네. 그 논문을보다도 저도 말씀드리면 영어 쪽이나 어학 능력 쪽을 알겠습니다. 예. 더 많이 평가해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이거 잘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전형이 네네. 어떤 전형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학생부하고 어학 능력을 뽑는 거거든요. 네. 국제 인재 전형을 비롯할 겁니다. 네. 그 어학 세계적인 이제 우리 그 당시에는 국제학부라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렇죠. 예, 그런 거 연관해서 어학 능력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나라의 역량을 보여주고 싶은 학생들 필요하겠죠. 아니 그렇다면 어학이 몇 %, 이제 학생부에서 적용이 된 겁니까? 그때 제가 좀 요강을 못 봤지만 한 60% 정도, 40% 정도 되지 않나. 40%요. 40%입니까? 60%입니까? 40%죠. 좀 봐야 돼요. 기억을 잘 못하고요. 네, 학생부가 그럼 어쨌든 나머지 60이고 어학이 40입니까? 네, 그 정도로 좀 알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 서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얼마를 하기보다는 네. 서류 평가에 같이 포함되어 보여집니다. 그 학생 입학사면 전형도 마찬가지로 서류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량적으로 몇 %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것이다. 예, 그때 볼 때에 어디에 고대가 그 세계 선도 인재 중에 어떻게 더 방점을 두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뒀을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안 하고에 이렇게 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입학 사회관 전형 자체가 네.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줬거든요. 네네. 그 정량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할 수 없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가 이제 입학 사회관 전형이 도입된 지 한 3년차, 4년차 정도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 저는 고려대학교는 초기에 2008학년도에는 안 했고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네. 입학사정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특기자 전형의 비중을 더 많이 줬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생각합니다. 그 이후부터 특기자 전형에 만약에 비중을 많이 뒀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걸 봤을 때는 노하우는 특기자 전형 쪽에 노하우가 더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인수위에서 내놓은 해명을 보면요.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런 논문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논문이 적용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자기소개서에서는 이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과연 얼마나 비중 있게 평가를 했는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학만 좀 비중 있게 봤는지, 뭐 요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뭐 심사위원을 저희가 섭외를 할 수 없으니까 입시 전문가로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증빙자료 논문을 다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했다는 걸 보고서 아마 면접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 논문을 정말 썼는지 안 썼는지. 면접이었죠.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논문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한 그 과에서 논문의 비중을 얼마나 주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논문의 비중이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제가 논문을 썼다 안 썼다의 여부가. 쓰면은 스펙이 되니까 또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스펙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스펙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디테일하게 그 학생의 당락을 바꿀 정도로 뭐 문제 그 정도 비중은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당락이 이 논문으로서 당락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영역도 봤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입시 전문가의 입을 좀 빌려보면요. 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루트는 이 누군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움직인 케이스 같다. 불법은 아니지만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같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시군요. 예. 네, 그나마 학교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방향을 제시해줬다. 예. 네, 한영 예고에서 그 학생의 보고서 학교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진학 지도를 할 때에. 그렇죠. 너는 이 전형이 더 좋을 것 같다. 뭐 방향을 제시해 받았겠죠.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에서의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대를 보내기도 하고 네. 경영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진학지도에서 그 진학지도 잘못된 게 아니라 네.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해봐라. 알려줬을 것이다. 예, 가이드는 해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큰 그림을 그려줬을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뭐, 왜냐면 전형이니까. 예. 네.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학생에. 네, 뭐 이런 그렇죠. 전형도 거기서 있다. 방법을 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불법은 아니죠. 예. 예, 그래서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문의해서 네. 이전에 어떻게 뽑느냐, 어떤 학생들이 더 유리하냐, 네네.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물어보고서 자기 학교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학생을 보니까 이게 좋겠다, 이 전형으로 가라. 네. 이렇게 지도는 했을 때도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컨설턴트가 달라붙어서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뭐 코디 같은 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요즘 빗대어서 아닌가 이야기가 봅니다. 나오죠. 예. 네, 그는 너무 지나치게 네. 현재 기준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최근에 우리 1, 2월 달에 스카이 캐슬 방영 때문에 네. 그 잔상에 의해서 연결돼서 좀 지나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같이 필요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네. 후보자 딸이 의전원 진학할 때 필기시험 보지 않고 진학했다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전 진학. 의전은 쪽은 이제 그 학교의 선발 방법에 따른 문제거든요. 네네. 학교가 필기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 루트로 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쓰면 문제가 됐는데 네. 제도에서 필기 시험을 보지 않고도 뽑는 전형이 있다면은 굳이 필기를 준비하지 않고 그걸 가려고 노력하겠죠. 네. 그건 제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뭐 특별 전형의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자기가 볼 때 준비할 때에 네. 이게 더 유리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는 저희가 제도의 문제를 봐야 되는 거 보여집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도의 문제. 예. 네, 그렇죠. 의전은 또 마찬가지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제도가 나올 때는 그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거든요. 네. 누구나. 네.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내가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 네. 내가 불리한 것이 어떤 것이 찾아서 유리한 쪽으로 학생은 집중적으로 갈 겁니다. 네네네. 흔히 말해서 EPS에게는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선택할 때 유리한 거면 그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갖고 네네.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것이 불법적으로 해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문제가 되면 벌써 다른 문제가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전문가님의 입을 좀 빌리자면 그게 불법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런 약간 네. 전형들을 잘 살펴보고 선택을 잘 한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요즘 그래서 이 스카이캐슬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젊은 층들, 그러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이 젊은 연구자분들이나 좀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번 조 후보자의 딸의 입시 의혹, 자 우리 사회에서 자 이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좀 우리 전문가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재는 그 논문 같은 것들이 시에 그렇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거의 문제지만 현재 제도로 볼 때는 그런 것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있던 제도에서 있던 문제점을 많이 보완하고 새롭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뀐 제도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뀐 제도의 기준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성룡 ST 유니타스 교육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자, 스페셜 DJ 황현희와 함께하는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YTN 라디오 스페셜 DJ 황현희와 함께하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서유기 시간이죠. 서교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랜만에 함께 자리하시는 거라면서요? 네, 지난주에는 네, 제가 혼자 했고 그 지난주에도 이제 휴가 가셔가지고 휴가 다녀오셨군요. 네, 3주 만에. 네네. 근데 어저께 우연히 전 이 라디오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잘못 튼 줄 알고 다른 데로 채널 바꾸려고 하다가 YTN이 왜 안 나오지? 네네. 그래서 저한테 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목소리만 들을 걸 그랬다고. 예,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소리 잘생김이라는 표현이 네네.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화면이 진행 때문에. 네. 아유,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얼굴을 안 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예.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이 있죠. 네. 피의자인 장대호의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번에도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말로 공분샀는데, 이번에 또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제가 이걸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네. 정말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카메라에 대고 계속 마치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한다. 네네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왜, 물론 기자들은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네. 그 피의자도 완전히 더 말을 하고 싶은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말을 끊질 않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이 너무 좀 당당한 모습이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것이다. 뭐 네.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서 변호사님?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묻지마 범죄 같은 그런 유형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범죄자의 어떤 심리 상태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다. 네, 심리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오늘 장대호는 또 고려시대 때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냈어요. 예. 이 이야기는 왜 꺼냈을까요? 왜? 자기가 매우 화가 났다. 그 사람이 좀 어느 정도 태도가 자기한테 불손했던 점이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자기 항변을 핑계를 대는 건데 네. 고려시대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가 마치 그런 식이다라는 좀 궤변을 늘어놓은 거죠. 네네. 네.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이 사람을 죽이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는데, 진짜 이거를 보면서도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말을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분이 이야기한 그 고려시대 이야기가 상당히 이게 그냥 자기가 지어낸 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원래 있는 얘기죠. 예.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정중부가 화가 나서 무신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당일날 그 김부식 아들을 잡아 죽였다. 뭐 이런 취지인데 하여튼 수염을 태운 사건에 대해서 그 아이는 장난을 했겠지만 당사자인 정중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화가 나서 자기가 죽였다 이런 취지인 건데 이 정중부의 무신정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전혀 또 이렇게 정신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나름의 어떤 가치관이나 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저는 현대 시대에 와서 소위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아닌 그런 묻지마 범죄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확신에 찬 범죄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법률 용어로는 확신범 이야기합니다. 확신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욱해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좀 뭐 법정에 있어서 뭐 정신미약 뭐 이런 걸로 약간 뭐랄까요, 좀 감형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런 확신범들은 정신 감정을 해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그러니까 그게 심신미약이고 그것을 그 상실된 경우는 심신상실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좀 그냥 비법률 용어로 하면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맨정신에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신에 차서 죽인 거죠. 자기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확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이런 막말 쏟아내는 이유가 이런 심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자기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약간 이 자랑스러운 듯이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고 뭐 자기에 대해서도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뭐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뭐 그만큼 죽음을 당할 만했다. 그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족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되게 자기 일에 대해서 마치 이제 이런 문구도 고려시대 이 김부식 이 얘기도
생각해 놓은 것 같아요. 생각해 놓으면서 이 사람은 조금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오히려 얼굴을 공개됐을 때 전혀 회피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 구치소에 지금 앉아 있어서 내일 무슨 얘기하지? 뭐 이러다가 생각을 하고 나왔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현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리 치유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의학적인 차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접근을 해서는 해결 안 되고, 근본적인 어떤 심리 치유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혹시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뭐 소시오패스 뭐 이런 여부를 좀 따져볼 수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건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금 너무 확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시신이 너무 잔인하게 훼손이 돼 있어요. 네네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정신질환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보다는 뭐 물론 당연히 정당하게 이제 검사를 받아야겠지만 지금 나와진 이런 말하는 거라든지 오늘 내일 무슨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그런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신이 온전히 박혀 있는 상황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좀 정리를 내릴까요, 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확신범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은 아니고 확신범인데. 이전에 또 자수도 했었잖아요. 자수한 부분도 이게 형량 감량을 노렸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본인이 확신범이기 때문에 자기는 당당히 죽였고 또 그것을 오히려 이제 알리려고 갔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네. 이 시신도 아직 다 못 찾고 있는데 나머지 시신 이 회수가 안 되는 것은 뭐 어떤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강에서 버렸다고 하는데 같은 지점에 버렸다고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처음에 몸통이 발견된 지점에서 또 팔이 발견된 건 5km 떨어져 있었고 흘러가겠죠.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발견하기가 어렵죠. 네.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 자수하러 간 장대우를 종로경찰서로 가보라면서 돌려보낸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또 감찰을 지시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 자수하러 간 곳에서 그 야근 중이던 그 경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종로경찰서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수하기 이렇게 어렵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뭐 감찰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건 뭐 자수하기 어려워서 자수하겠냐 뭐 이런 비아냥까지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찰청. 그 자수하러 간 곳이 서울경찰청이거든요. 그렇죠. 서울경찰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자수하러 보통은 일선경찰서로 가기 때문에 흔하지 않는 일이라서 그 담당자가 당시에 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근무 태만 같은 거로 비칠 수 있죠. 조금이라도 이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약간이라도 이거 자수 뭔가 그런 그 흔적이 보이면은 조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가 서울경찰청이라 하더라도 거기서라도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뭐 넘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그냥 종로경찰서 가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를 막연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다못해 뭐 수갑이라도 채워놓고 약간 좀 구속하고 있어야 됐다. 그리고 넘겼어야 됐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일단은 들어봐야 되는 거죠. 어떤 내용 때문에 뭐 왔는지. 장난친 줄 알았나 봐요. 그렇죠. 장난치는. 안녕하세요.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아예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는 이 기간제 여교사가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다고요. 이 여교사 저지른 사기 혐의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사건은 학부모가 이제 자기 자녀와 기간제 여교사한테 과외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과외를 했다라고 하는데 과외를 안 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고 이거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교육청에 알리게 됐어요. 그랬는데 뭐 과외비를 받고 과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기 혐의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다가 별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혐의로 뭐 나온 건 아닙니다. 서 변호사님, 이 과외비를 받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은 이게 사기가 성립이 됩니까?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기죄라는 게 아니라 과외비를 받았는데 과외비를 받은 만큼 과외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과외를 할 생각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런 능력은 있었겠죠. 할 생각도 없이 돈을 미리 땡겨받았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라는 과외는 안 하고 부적절한 관계만 가졌다. 그래서 저쪽 지금 그 학생 쪽 부모님들을 주장하는 거는 이 여교사가 아예 한 번도 과외를
안 했다. 아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만 맺었다. 예, 그렇게 주장하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남편이 또 제자를 맡고서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 이게 만약에 고소랑 그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는 고소, 뭐 소송 이런 거를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교사의 남편입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구별이 된다면 고소란 형사 사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남학생 을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내용이 무엇일까? 이건 되게 추측에 의하자면은 그렇죠. 뭐 성적인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이건 추측인데요. 내용이다. 성폭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폭력 가능성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여성들이 이제 이건 남편이 지금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여교사의 남편이 그 제자를 고소한 건데 여교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가 맺은 게 아니고 제자가 나를 강간한 거다. 나 당한 거야. 라고 주장해서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추측이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군요. 두 분 모두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교사가 부적절한 성관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가늠한 경우에 이제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 13세 미만의 경우는 뭐 위계 위력을 없어도 그냥 무조건 강간으로 의제되는 위법이죠.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이 학생이 지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 13세 미만 아니니까 결국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 요게 밝혀져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위력인지 위계인지 아직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여성 변호사시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여교사가 그 남학생에 대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으로 지금 보도되는 게 이게 첫 건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교사나 그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그 피보호자 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간음 행위 자체가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위계 이력이 있는지뿐만이 아니라 이 아동복지법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에는 이런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처벌을 또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남학생이 고등학생이라서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완전한 합의를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교사가 먼저 뭐 제안을 해서 뭐 성적인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는 어쩌게 보면은 그 뭐 표현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그 성적 수치심을 느끼었다 먼저 이럴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만 따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요. 뭐 젠더 이슈에 관련돼서도 뭐 이게 남자와 여자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바뀌어도 저는 똑같이 이렇게 꽤 많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수사를 좀 보고 나서 이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법정 서유기만큼은 얼마 전 이 조국 후보자가 제안한 여러 이 법무 정책 구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떻습니까? 괜찮으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조국 후보자가 제안한 여러 법무 정책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안전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호 관찰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겠다. 뭐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치료 강화하겠다. 뭐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폭력 집회, 시위 엄정 법 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다중 피해 안전 사고 대응 수사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안전 분야에 대해서 정책 구상안을 밝혔습니다. 네, 이날 뭐 주민단도 8책짜리 뭐 정책 자료집을 또 냈었죠. 자, 먼저 아동 성범죄자 1:1 전담 보호 관찰 관련 정책 요거 법안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기 앞서서 이런 어떤 정책을 이렇게 뭐 미리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이런 경우가 이제 흔치 않은 드문 경우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가족들에 대한 이런 신상털이식의 막 공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책으로 내세운 여러 가지들은 다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내용들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처벌도 사실 미약했지만 이제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 부분, 그다음에
전담 보호 관찰이라는 부분이 지금 범죄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자를 관리를 하겠다. 네. 이런 부분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꼭 실현이 돼야 된다는 생각.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가 지금 그 정책에 대한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이 일을 잘 수행할 것이냐, 할 수 있느냐. 그 점을 봐야죠.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안 나오고 또 본인의 후보자 본인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것보다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중심적으로 나와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면 한편 일각에서는 뭐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기본 정책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책이라는 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1대1 전담 마크를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행 법으로는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처벌의 공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 이렇게 실현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당장 시급한 부분을 발표한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선거에 출마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자 내정돼서 내정되기 시작한 게 뭐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아주 오래전부터 뭐 내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을 뭐 기존 장관보다 더 풍성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는 또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어때요? 두 분 법조인이신데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능력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두 분? 네, 서 변호사님.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좀 거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언론 검증 작업에서는 그 부분은 거의 쏙 빠진 상태이고 청문회 때도 아마 그 부분은 잘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직접적인 뭐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검토보다는 각종 의혹 제기로 인해서 좀 많이 부풀려지면서 그것이 마치 팩트인 양 보도되는 경우도 저는 좀 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일단 던지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차명 재산이다. 이렇게 던진 다음에 의혹만 제시하고 있다.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를 청문회를 연기하지 말고 빨리 열면은 다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에서 밝히자. 네, 청문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면 되는데 그거를 미루면서 뭐 9월 초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미루는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정 서유기 서기호 변호사, 신유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4부에서 팩트 체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팩트 증검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진행한 지 3일째 됐는데 지금 3일 내내 이 이야기입니다.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온통 뭐 조국 후보자 관련 내용으로 다 덮여져 있는데 이 단독이라는 말을 달고 나온 이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단독 보도 경쟁 이게 또 시작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또 시작된 건 아니고요. 계속 항상 시작되고 있죠. 항상 하고 있었고요. 뭐 몇 개 그 기사 타이틀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단독 딸 공주대 인턴 면접 조국 안에 직접 방문 채널 A가 있고 단독 운동학원 2010년 자각 매각 시도 조국 동생 채권 포기 TV조선 뭐 이런 식으로 단독이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게
단독이라고 붙일 만한 어떤 그러니까요. 요건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맞긴 한데. 네. 다만 이제 단독에 무슨 법적 기준이 있거나 윤리적 정의가 뭐예요 도대체 이게 단독의 정의가 뭐예요? 윤리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만 보도입니까? 다른 데서 아직 보도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언론사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첫 보도하는 거를 단독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뭐 국정농단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작은 특종이라고 불리는 거죠. 특종이죠. 일종의 특종인데 요즘은 단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실제로 포털에서 단독이라고 붙은 기사와 안 붙은 기사의 클릭률이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소위 말해서 이제 어뷰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많은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단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또 하나는 이제 뭐 요즘 감안할 문제는 조국 이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단독자를 안 붙이면은 눈길을 못 끕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군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뭐 한 하루에 4,000개씩 기사가 지금 조국 후보자 기사가 쏟아져 오고 있기 때문에 좀 몸부림을 치고 있다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단독이란 말은 그냥 최초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 결혼 때도 황현희 결혼 단독 이렇게 나가지고 내 결혼 단독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해서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단독 인터뷰 이렇게 달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인사검증 국면이 언론이 이른바 이제 단독 보도를 경쟁을 하는 국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국 후보의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과열돼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과열돼 있죠. 어느 정권, 어느 정부 때나 인사검증 국면에서 언론들이 이제 관련된 이제 이른바 이제 뉴팩트가 포함된 기사들을 많이 발굴해서 쓰는 시기이기도 하는 점도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 딸 부정 입학 의혹은 이 명백한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이 발언은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된 건데 이 자기 딸에 대한 보도를 이제 명백한 가짜 뉴스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정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짜 뉴스 개념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언론에 어쨌든 뭐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언론이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측면으로 이제 이 정보들을 조작하고 있는 모든 딸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닌 상황에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한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부가 지난해 스스로 이제 정부가 사용하는 가짜 뉴스, 법무부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냐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의 사실을 의미,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이렇게 규정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작년에 법무부가 가장 보수적이고 수세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정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인사검증과 관련된 보도가 난 좀 이 보도는 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전체가 뭐 가짜뉴스다 이렇게 좀 사담는 방식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기사가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집행하는 기관에 장이 되는 거거든요. 임명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그 우려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좀 정책 이야기 좀 해보죠. 이게 좀 일각에서 정책 구상 발표를 했는데 국민전환용 재탕이다. 뭐 재탕 정책이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책적인 발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재탕이냐 아니냐 뭐 이 부분을 떠나서 지금 이제 뭐 장관이 자기가 이런 정책을 하고 싶다 이런 걸 이제 후보자실에 밝히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좋은 활동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장관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알아야 그 장관에 대한 어떤 동의 부동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지지나 호의는 진보적 법학자로서의 면모 그리고 이른바 촛불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했던 어떤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인데 조국 후보가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도 폭력으로 사용될 경우는 강하게 처벌하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해석하기 여하에 따라서 과거 시민의 목소리를 통제하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사용했던 정책 수단과 사실 다를 바 없다라는 비판을 좀 받을 소지가 있는 발표들을 오늘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시대가 만약에 열린다고 한다면 그에 좀 걸맞은 법률 해석이나 법률 집행을 기대하는 좀 지지층의 정서와는 조금 괴리가 있는 정책을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이제 보충을 하자면은 네네. 이제 이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해서 요거 앞뒤 질문을 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그 가짜뉴스 규제론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한 10월 정도에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네. 그다음에 각 부처들이 가짜뉴스 대책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근데 약간 소극적이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주무부처가 이제 규제 주무부처는 방통위였고 이걸 단속하는 주무부처는 법무부였어요. 네. 근데 그 양 수장들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체되는 카드들이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 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이렇게 지금 새로운 카드들이 왔는데 네.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네.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거다.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미 약간 훨씬 예전보다 강한 톤을 얘기했고 규제해야 된다. 네, 규제해야 된다. 네. 조국 후보자도 그 학자 시절에는 표현의 자유를 더 이렇게 좀 지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 책도 썼는데 네. 여기에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하고 약간 지금 얘기했듯이 정책에서도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할 것처럼 이제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게 네.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에 들어서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특히 표현의 자유를 약간 위축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청문회와는 또 다르게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지금 또 나온 거라서 조국 이것조차 내로남불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에 당신이 학자 시절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론의 자유로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네, 언론의 얘기했으면서 네. 지금 또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게 문제 아니냐라는 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총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두 분 기자로 지내신 지가 지금 10년 넘게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인사청문회 과정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조국 후보자 의혹 논란 이거 어떻게 보시고 결국 어떻게 될지 이거 한번 핵심을 좀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네. 웃고 계신 분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네. PD가 밖에서 계속 물어보더니 낚였네요. 네.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인 네.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법률적 위법사항이 없다 이런 식의 방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보적 법학자 그리고 이 정부의 어떤 상징적 아이콘이었던 조국에게 기대했던 대답이 내가 뭐 위법은 아니지 않냐라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서 지금 조금 이제 이격해 하기 시작한 측면들이 많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뭐 그 앞선 문제 의혹들은 조국 후보가 뭐 성실하게 방어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는데 네. 이 입시를 둘러싼 문제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조국 후보로 상징되는 광남 좌파라고 불렸던 계급 들의 어떤 위선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곧 기득권층이 평소 자신의 신념과 말과는 다르게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경로,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경로, 물론 그 경로를 걷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위법이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는 의혹들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국 후보가 조국 후보로 상징됐던 그리고 조국으로 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이 이미 좀 공격을 받기 시작한 상황이라 조국 그 대표 워낙 그 이미지가 워낙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타격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조국 후보 과거 발언들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조국 후보의 발언으로 비판해도 되는 칼럼이나 네, 것들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지금 네.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로 지명되고 그거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좀 바랜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사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었는데요. 네. 조적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조적조요. 예, 네.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예전에는 조선일보의 적은 조선일보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가 지금 보도한 거는 옛날 조선일보 기사로 다 반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쓰였던 맥락은 뭐였냐면 조국의 말은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국의 했던 말은 다 옛날 조국이 했던 말로 다 비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약간 전형. 네네. 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장관으로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는 또 청문회 포인트를 두는 관점이 있고 네. 하나는 정권의 어떤 뭐 이렇게 지지도와 총선까지 이어지는 그 관점에 이제 그 지지자들도 그래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 정부를 상징하고 이 정권을 상징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조국 후보자죠. 네, 이낙연 총리 아니면은 조국 지금 후보자예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되는 인물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로남불의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조국 개인 후보의 내로남불이 아니라 이 정부가 내로남불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 야당이 이미 공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죠. 유승민 의원이 오늘 그 발표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정, 평등, 정의 이거 다 어디 갔냐고. 조국 낙마시키라고. 이게 여기까지 이제 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나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지금 깊어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총선에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고 가는 게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되면은 당선이 되면은 계속 공격받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임명이 통과가 되면은. 통과가 되면은 지금은 법적으로는 위반이 없으니까 그냥 만약에 청문회 하고 대통령이 강행을 하면은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 깊어지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총선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원들 입장에서는. 청와대도 그런 상황을 인지했는지 오늘 또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좀 저희가 추후에 이렇게 전해드려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 카드 꺼내들었습니다. 24일에 광화문에서 이 구국 집회를 열겠다는 것인데요. 5월 13일에 마지막 집회 이후에 정확히 석 달 하루 만에 장외 집회가 열립니다. 황교안 대표 왜 또 장외 집회로 나간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갑자기 이 시기에 왜? 일단 지지율이 장외 집회 나갔을 때 5월 중순에 제일 높았어요. 개인 지지율.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2월 말에 전당대회를 해서 황교안 대표가 뽑히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옛날이죠. 봄날이 그리운 거죠, 지금.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또 하나는 원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외는 약간 주목받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국회가 열리면은 오히려 원외는 주목받기 힘들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 카드를 꺼낸 건데 장외 카드를. 근데 이거를 오래 지속하기는 좀 힘들어요.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 왜 힘듭니까?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 돈이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돈이 없다는 얘기는? 진짜로 한국당 내부에 돈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당원이 엄청 줄었고요. 당원이 줄었다. 당원이 줄었고요. 그래서 당원이 주니까 당비의 부담을 줄이려고 의무당비를 2,000원에서 월 1,000원으로 내렸어요. 그게 또 그래서 당비도 많이 줄었고요. 분당이 됐으니까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줄었죠. 바른미래당이나 이렇게 다들 나갔잖아요. 더 분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줄어서 작년에 7월 달에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당사로 옮겼고요. 그렇죠. 한 30%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이 없었고 또 하나는 당직자를 한 35명인가 정리해고했어요. 그 정도로 돈이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올 근데 장외 투쟁을 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한 번 나가면 최소 1억입니다. 1억이요? 예. 스피커하고 설치하고 옛날 용어로 아시바라고 하죠. 쌓고 무대 쌓고 기계 무대. 죄송한데 지금 YTN이에요. 왜 이러세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유튜브 아닙니다, 여러분.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봄에 이미 한 10억 정도 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10억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중앙당에서 의원들한테 모금 좀 돈 좀 내라. 우리 중앙당에 돈이 없다. 기부금 좀 받아라. 그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라서. 야, 이거 자유한국당도 옛날이요 생각이 나겠네요. 근데 이게 처음 들었어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근데 좋은 카드일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공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의도 대나무숲이나 이렇게 이제 국회 보좌진들이 일하는 데를 보면 계속 중앙당에서 몇 명 이상 지역당원을 동원하라는 압박 이 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공문이 노출되거나 이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해서 실제 어떤 의원은 하고 어떤 의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미 공천권을 황교안 대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은 말을 지시가 먹히는군. 이 의원은 지시가 먹히지 않는군. 이런 이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죠.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 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내에 있는 황교안 대표 영향력이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가시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자기의 리더십을 세우거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당내.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어렵지만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한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이 선거를 앞두고. 왜냐면 이거 자칫하다가 좀 고관도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돈도 없는 상태에서 약간 좀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여기서 이런 배수해진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세 번째 팩트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경제보복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좀 뜨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에 굉장히 좀 이재용 회장이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이 좀 화제가 될 정도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고요? 예, 네. 뭐 지금 상황이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상황은 아니고 사실 이게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 경제 도발이 시작된 이후에 굉장히 한국 정부가 난리가 났고 그런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반도체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행보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일본에 날아갔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다른 나라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구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모습들이 연일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이 문전박대 당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뭐 그때 마지막 날 선거 마지막 날 그래서 약간 좀 좋은 여론이 형성이 된 듯한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전쟁 국면이다 보니까 우리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강한 밀착 감정이 생긴 거죠. 일본한테 문전박대당한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그러면서 이제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사면해야 된다. 이 일본과의 전쟁 국면에서 지금 대기업 회장을 처벌을 해서 뭐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언론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면서 묘한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묘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 삼성도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홍보를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며칠 사이에 나온 사진만 보더라도 공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셔츠를 걷고 이미지 메이킹하는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 이런 뭐 사진이 삼성 쪽에서 나오는데 그거 이제 삼성이 찍지 않으면 사실 기자들을 알 수가 없는 사진인데. 삼성이 찍었다 자체를.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들이 거기 같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설정샷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봐야겠군요. 뿐만 아니라 뭐 일요일 날 뭐 비상회의를 한다면서 이재용 부장이 타이도 안 나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삼성에서 뭐 기자들에게 나눠준다든지 이래서 이제 이런 사진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에 한국 경제의 어떤 최전선에서 뭔가 행동하고 있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당장 막 이재용 부회장이 뭐를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뭐 경제 임박해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주려고 하고 있죠.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법률적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치국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연결인데 그렇다고 해서 받고 있는 위법 그 혐의를 뭐 사면해주자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 이제 법리적으로는 전혀 인과관계 아니고 설득력이 없는 얘기인데 실제로 팩트 체크 한번 해보죠. 그럼 재벌 총수의 구속이 경제를 위축시킵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벌 총수가 구속이 되면 주가는 뛰었어요. 주가는 뛴다. 대체적으로 주가가 뛴 기업이 오히려 반대로 많고요. 주식은 오른다. 왜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죠. 오너 리스크가 그러니까 오히려 붙잡히기 전에는 구속되기 전에는 불안감이 너무 큰데 원래 그러니까 시장에 반영이 돼 버리면은 잡혀버리면은 리스크가 해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군요. 네네. 그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재벌 체제라는 게 총수의 독점력이나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총수가 없으면 뭐 대형 투자를 못 한다 이런 논리들은 기업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총수가 구속돼 있을 때 특정 기업이 원래 5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총수가 없어서 지금 결제를 못 해갖고 못 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계속 퍼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총수가 나와야 되는 논리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지금 한국 경제 전체랑 연결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팩트 증검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와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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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페셜 DJ 황현이와 함께했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